자, 13번 문제도 이제 많은 분이 틀으셨대요. 이것도. 답을 1번으로 많이 하셨대. 자, 14번. 자, 개별적인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은 일반적인 세금과는 달리 임차인에게 필연적으로 전가돼 임대료를 인상시킨다. 필연적으로. 밑줄. 이게 틀렸죠? 시험 문제 보시면요, 이런 필연적이란 말. 자, 우리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그림으로 하나 그릴게요. 시험에 작년에도 요 그림이 또 출제를 했으니까. 늘 얘기했지만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은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뭐다? 제로다.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수요는 이렇게 주어졌죠. 자, 공급이 뭐가 돼요? 고정됐을 때 세금을 부과하여도 가격은, 공급이 고정되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여도 가격은 변화가 없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자, 세금을 부과하여도, 자, 지금 세금을 부과를 하여도 공급이 고정되었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변화가 없죠. 가격은 변화가 없으니까 수요자에게 뭐를 통해서,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증가시킬 수 없다. 조세가 증가 안 돼요. 그럼 누가 다 내야 돼요? 네? 공급자가 어떻게 돼요? 전부 부담을 하죠. 그럼 작년 시험에 뭐를 출제했어요? 작년 시험에 정답에서 작년 시험 누가 다 부담? 공급자가 전부 부담. 작년 시험 정답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작년에 이렇게 주어졌거든요.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일 경우에 보유세를 부과하면은 누가 다 부담? 예? 공급자인 토지 소유자가 모두 부담. 작년 정답집. 요걸 출제했잖아요. 그래서 말을 약간 돌립니다. 시험 문제는. 그래서 필연적으로 정가면 안 되죠. 정가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필연적으로 정가하면 틀린 질문. 2번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은 분양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액이 다 수요자의 몫이 되지만 채권 입찰제를 병행해서 실시한다. 여러분이 아파트 분양받으면 채권을 사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걸 할 때도 누구? 실수요자가 아니라 누구? 가수요자의 몫이 됩니다. 실수요자가 아니라 가수요자의 몫. 자, 지역지구제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는 지역지구제 실시조 단기적으로는 뭐를 얻을 수 있다?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죠. 자, 수요와 공급이 주어졌어요. 지금 현재 가격은 P0, Q0가 주어졌습니다. 자, 지역지구제가 실시했다. 자, 이 지역이 주거용 공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이 규제되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해요. 근데 공급은 단기에 변화가 없거든요. 수요가 증가하면 뭐가? 초과 수요로 인해서 수요자 간의 경쟁에서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을 하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은 상승하면서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가격 상승에 따르는 초과 이윤을 누려요. 이윤을 누리니까 공급을 해줘. 공급을 한데 거기에 무슨 경우죠? 주택 산업의 비용 불변이다. 공급하여도 비용이 변화가 없다. 여러분 공급 늘어나도 비용이 변화가 없을 때는 원래의 가격 수준에서 주택 공급은 어떻게 돼? 이만큼 뭐 한다? 장기적으로 이만큼 뭐 한다? 증가를 해요. 그럼 원래의 가격 수준에서 주택 공급량이 이만큼 증가를 해요.
그러면 원래 가격으로 오니까 초과 이유는 장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맨 끝에 얻을 수 있다. 이게 틀렸죠. 장기에는 초과 이유는 없다. 자, 시장 임대료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은 장기가 아니라 단기겠죠. 자, 수요와 공급이 주어졌는데, 자, 시장 임대료죠. 자, 민간 임대 시장에서, 그럼 공공 임대료가 싸니까 민간 임대 시장에서 임대료가 싼 공공 임대주택으로 뭐 한다? 이사를 가니까 우리는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뭐예요? 감소를 해서 단기적으로는 임대료가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장기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하락하여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 남아있는 저소득층 가구는 임대료 하락에 따른 혜택을 입게 된다는 장기가 아니라 단기. 자, 5번 아파트 후분양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부실공사면 아파트 분양 안 받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품질이 향상이 돼요. 그리고 투기 가능성을 뭐 한다? 조기에 차단하는 선분양 제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투기 가능성을 후분양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뭐 한다? 억제,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러분이 5번은 후분양 제도의 장점. 5번 정답. 2년 전에 선분양 후분양 제도의 장단점이 지문에 또 출제했었습니다. 자, 5번 정답이고, 15번 임대주택 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임대료 보호조 정책은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무상으로 임대료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하죠. 1번은 개념이 나와 있죠. 2번 시장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가 낮게 설정되면은 어떻게 돼요? 낮게 설정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우리는 임대인이 손해를 보니까 임대주택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죠. 임대주택이란 질적 수준은 저하가 되고, 또 기존 임차인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은 암시장에서 높은 임대료를 내야 되니까 이사를 못 가요. 이주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거 이동이 저하됩니다. 자, 시장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가 낮게 설정되면은 사회 전체에 이 얘기죠. 자, 수요, 공급이 주어졌을 때, 자, 이게 시장의 균형 임대료. 자, 임대. 규제를 하겠죠. 이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손해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임대주택 공급은 뭐 한다? 감소해. 이렇게 임대주택 공급량은 감소하고 임차인은 임대주택에 대한 뭐를? 수요량을 증가시키죠.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은 이만큼인데 실제는 공급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만큼의 뭐가 발생하죠?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뭐가 형성된다? 암 시장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암 시장이 형성이 돼요. 자, 그래서 암 시장에서 이 공급량 수준에서 이만큼 기꺼이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다.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가격. 그러면 장기적으로 암시장에서 임대료, 규제 임대료, 임대료가 두 개 생기죠. 장기적으로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이 형성이 돼요. 자, 그래서 3번도 맞는 지문이죠. 작년에는 요걸 뭘로 출제했죠? 초과 수요인데 뭘로? 공급으로 출제했죠. 과잉 공급으로 출제했습니다. 자, 4번.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할 경우에 주택 소비량은 증가하지만, 자, 맨 끝에 다른 재화의 소비죠. 자, 예를 들어서 현금 보조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자,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대료 일부를 현금으로 보조해주면은 현금 보조해준 금액만큼 저소득 임차일에 뭐가 증가하죠? 실질 소득이 증가해요.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은 당연히 이전보다 임대 주택 소비도 증가하죠. 여러분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요, 여러분 임차인에 라면도 사 먹을 수 있고 빵도 사 먹을 수 있고 쌀도 살 수도 있어요. 상품 여러 개 살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임대주택 이외에 다른 상품의 소비도 뭐한다? 증가를 하죠. 감소한다 하니까 틀린 지문. 항상 감소했죠. 여러분 시험 문제에 항상 반드시 나오면 거의 답일 가능성이 90% 넘어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90% 넘어요. 여러분 그 개론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지선다 할 때는요, 그런 지문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나오는데, 자, 5번. 정부가 공공주택을 공급을 할 때는 당연히 공공주택의 임대료를 뭐보다 민간 임대주택의 뭐보다 낮게? 시장 임대료보다 훨씬 낮게 공급하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와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를 서로 달리 매기죠. 이중 가격을 형성하면서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는데, 이 임대료의 차액만큼 정부가 우리는 주택 임대료를 저소득층 임차 가구에게 보조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효과? 주거비를 다른 말로 주택 임대료, 주택 임대료에 대한 보조 효과가 있다. 이 5번 설명. 여러분 이 지문이 좀 우리 공공주택에서는 제일 또 자주 출제를 합니다. 자, 16번 문제로 갑니다. 자, 16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정부에서 우리가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택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뭐죠? 탄력적이다.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고,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뭐죠? 비탄력적. 비탄력적인데 공급은 누구? 공급은 매도인. 수요는 누구? 매수인. 그럼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이게 바로 뭐죠? 양도소득세 부과 전 가격. 여기는 뭐죠? 부과 전 거래량. 자, 양도소득세를 매도인에게 중과세를 했더니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했습니다. 새로운 점에서 가격은 뭐 한다? 상승하고 거래량은 뭐 했다? 감소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데, 자, 가격 상승을 통해서 이 부분 누구에게 전가됐어요? 수요자인. 누구에게? 수요자인
매수인에게 전가됐으니까 매수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요거고, 요 밑에는 누가 부담하는 거? 요 부분은 여러분 수직거래가 여기 세금이잖아요. 세금의 파란 부분은 누가 부담? 매도인이 부담을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암기한 게 있어요. 탄유. 탄력적일수록 유리하죠. 그럼 수요가 탄력적이니까 수요자인 매수인이 유리해요. 매수인이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고, 반대로 매도인은 세금 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불리하다. 매도인이 더 많이 부담합니다. 지금 그림 매도인이 더 많이 부담. 4번 정답. 이거 뭐 그림 그릴 필요 없죠. 탄유만 알면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이런 문제는. 자, 17번. 다음 중 위험 회피적인 태도와 거리가 먼 거. 위험 회피적. 요게 포인트인데, 위험을 감수할 만한 충분한 인센티브, 유인이 있거나 회피가 불가능한 위험이라면은 위험 회피적 투자자라 할지라도 기꺼이 이를 감수하여 투자를 한다. 맞는지 뭐. 투자자의 위험 회피도가 클수록, 자, 투자자의 위험 회피도가 클수록, 자, 기대, 수익률, 위험. 자, 위험이 제로일 때 얻을 수 있는 요 수익률이 바로 뭐죠? 위험이 제로일 때 얻을 수 있는 이 수익률이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예를 들면 국채의 수익률인데, 이렇게 위험축 아래에 대해서 이렇게 볼록하면 위험 회피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 자,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위험 회피적 투자자입니다. 자, 그런데 요 각도가 뭐냐? 요 각도 있죠? 요 각도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뭐죠? 회피도. 그럼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가 클수록 무차별 곡선이 기울기는 뭐다? 급해진다. 2번 정답. 완만하다가 아니라 급해진다. 자, 3번.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위험축 아래에 대해서 무슨 형태? 볼록한 모양의 뭐죠?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맞는지 뭐. 4번. 위험 회피적 투자자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입각하여 투자를 한다. 자, 4번, 5번 설명을 같이 합니다. 자, 4번 지문과 5번 지문 두 개 설명을 같이 하는데, 자, 위험 회피적. 자, 위험 회피적 투자자를 우리 뭐라고 하죠? 합리적. 자, 위험 회피적을 우리는 합리적 투자자. 다른 말로 여러분 위험 회피적 투자자를 합리적 투자자입니다. 자, 그러면 위험 회피적 투자자의 행위.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상가, 아파트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어요. 그럼 두 투자 대안에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 자, 두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경우에 투자자는 위험이 낮은 것을 선택하는 게 위험 회피적 투자자. 반대로 위험이 동일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 뭐한 것을? 높은 것을 선택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는 평균 분산법의 평균 분산에 뭐라고 하죠? 지배의 원리. 그래서 위험 회피적 투자자는 이 평균 분산 지배의 원리에 요 입각하여 우리는 투자한다. 맞는 지문이고, 일반적으로 위험 회피적인 태도는 누구? 합리적 투자자의 태도라고 볼 수 있다. 또 맞는 지문.
우리 투자 이론에서 보면요, 꼭 이렇게 나와요. 관로 안에 단 투자자는 위험 회피적이라고 가정한다.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이 말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요 말 안에는 무슨 말이 숨어 있다? 이 용어가 숨어 있다는 걸 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18번 문제로 갑니다. 자, 대출 부동산 투자자 A씨가 보유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보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냐? 자,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보면은, 자,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 몇 프로? A는 10%. 자, A는 몇 프로? 10%. B는 12%. C는 14%.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에 뭐를 곱해줘? 가중치인 상대적 투자 비중인데 총 포트폴리오 가격 중 몇 프로? 20%. 총 포트폴리오 가격 100% 중 몇 프로는? 20%는 A에 투자하고, 그리고 나머지 몇 프로? 30%. 100%에서 30%는 B에 투자하고, 100%에서 몇 프로는? 50%는 C에 투자한다. 여러분, 요 뒤에 있는 요 말이 어떤 의미냐? 이 말이 바로 우리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상대적 투자 비중이에요. 상대적 투자 비중. 상대적은 다른 투자 대상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느냐, 요걸 우리가 묻는 내용이에요. 상대적 투자 비중. 자, 얼마죠? 처음에 요거 0.2잖아요. 2%. 요거는 0.3이니까 3.6%. 3.6%. 요거는 얼마? 7%. 더해줬더니 12.6%가 구하고자 한다. 12.6%. 이런 문제는 풀어줘야 돼. 이 정도는. 자, 19번 문제. 자, 대출기관에서 부동산의 담보평가 시의 자산가치와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최대 담보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 구하는 경우에 다음 조건이 명시된 대상 부동산의 최대 담보대출 가능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자, 우선은 뭐를 기준? 자산가치 기준. 자산가치, 뭐 시험에 자산가치, 시장가치, 부동산 가격, 하여튼 자산가치 기준으로 나올 때는 LTV. 자산가치 또는 시장가치, 부동산 가격 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뭐 찾아낸 비율? 대출금인데 지금 자산가치는 얼마가 나왔냐 하면은 20억 원이 나왔어요. 20억 원에 몇 프로? 대부 비율 40%, 0.4. 따라서 대출금은 20억에 40%니까 얼마? 8억 원. 자, 자산가치 기준 얼마? 8억 원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뭐를 기준? 현금 수지 기준. 자, 현금 수입과 지출이죠. 현금 수입과 지출 기준 구하는 것은 부채 감당률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부채 감당률, 요거 매년 출제되는 수식. 계산 문제를 출제하던 말로 출제, 작년에는 말로 출제했잖아요. 하여튼 매년 출제되는 수식. 매년 나오니까 요거는 꼭 암기해야겠죠. 순수익입니다. 순수익, 순영업소득이 대출 받았을 때 부채 서비스액인 원리금 상환액의 몇 배가 되느냐, 요걸 보는 거죠. 지금 거기서 우리는 저당 상수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순영업소득은 얼마? 1억 2천만 원이고, 자, 이 부채 서비스액이 중요한데 이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이에요. 이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액 뭐를 곱해줬다? 저당 상수를 곱해준 요거죠. 부채 서비스액은 지금 저당 상수가 얼마 나왔냐 하면은 0.1. 요 값이 얼마? 부채 감당률이 1.5예요. 분모분자에 얼마를 0.1을 1로 만들어주게 10을 곱해주면은 대출금액 얼마? 대출금액 10. 분모분자 10을 곱해서 요거는 1.5. 따라서 대출금은 얼마? 1.5분의 12억 원. 자, 얼마죠? 분모분자에 10을 곱해줬더니 120억 원을 15로 나눴더니 얼마? 8억 원. 2번 정답. 문제 주어진 그 수식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해봐야 돼. 자, 20번. 부동산 투자 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다. 자, 올해도 개념이 출제를 할 텐데 자, 1번 무슨 방법? 내부 수익률법. 자, 내부 수익률법은 투자에 대한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결정하는 방법인데 내부 수익률은 연평균 기대 수익률이에요. 연평균 기대 수익률이 자본비용인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를 뭐 한다? 채택을 하고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1번 맞는 지문. 2번 수익성 지수. 올해 개념 출제 1순위. 또 정답으로 물을 가능성도 높은 게 뭐다? 수익성 지수. 항상 올해 출제 1순위라는 걸 늘 염두에 두시고 현금, 분모 분자를 잘 보셔야 돼. 요거 분모 분자를 바꿔서 출제를 진짜 많이 합니다. 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가 주어졌어요. 자, 분모 분자로 주어질 때 이것은 PV고 밑에는 현재 투자한 금액인데 분모 분자로 주어질 때는 뭐를 기준? 1을 기준. 1보다 크냐 작냐? 1보다 크면 현금 유입의 현가가 현재 투자한 금액보다 많기 때문에 투자를 채택하고 현금 유입의 현가가 현재 투자한 금액보다 적으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2번 맞는 지문이고 3번 총소득승수법. 자, 우리는 어림세법. 자, 어림세법에서 여러분 배운 게 있죠. 소득승수는 뭐에서 총 투자한 금액을 뭘로? 승수 앞에 조소득으로 나눠준 건데 자, 여기서 총 투자한 금액은 뭐? 총 투자한 금액은 부동산 가격. 자, 총 투자한 금액은 부동산 가격이죠. 뭐에? 조소득 승수에 뭐를 곱한다? 조소득을 곱해서 부동산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총소득 승수법인데 문제는 총소득 승수법은 어림세법에 뭐에서? 승수법에서 우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뭐죠?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지출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지 않죠.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지 않으니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3번 정답. 고려한 방법 하니까 틀리죠. 4번 대부 비율이 높아질수록 자,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고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 여러분 작년 시험에 부채 비율을 개념은 정답으로 물었죠. 타인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자,
부동산 가격이 10억인데 대출금이 5억이면 몇 프로? 몇 프로? 50, 10억이 5억이니까 50%지 뭐. 그러면은 타인 자본 대출금 얼마? 5억 원. 10억에 대출 5억 원. 그러면 10억에 5억 뺀 내 돈도 얼마? 5억 원. 해줄 때가 얼마죠? 1. 1에 100을 곱해주니까 얼마? 100%. 대부 비율이 높아지면요, 부채 비율은 더 크게 증가해요. 50%, 여기 50% 나오게 아니라 100%로 가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대부 비율이 증가하면 부채 비율은 더 크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4번 맞는 질문. 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 여러분, 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 그러면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에 감당하기에도 뭐다? 부족하다는 의미. 5번 맞는 질문. 작년에 1보다 작고 1보다 큰 거 둘 다 출제했었죠. 21번. 홍길동은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에 현재의 월소득 200만 원 중 70만 원을 월 부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고 한다. 홍길동이 대출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구하는 건데 상환 조건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야. 자, 얼마? 우리가 매월, 자, 매월 원리금 상환액은 얼마죠? 70만 원. 대출금에 뭐를 곱해준다? 대출금에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요 수식에서 대출금은 자, 70만 원. 네. 양변을 뭘로 나눴죠? 저당 상수로 양변을 나눴는데 문제는 이 저당 상수는 뭐의 역수? 저당 상수는 뭐의 역수? 연금의 현가계수와 역수관계. 그러면 70만 원을 뭐를 곱하면 돼?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해주면 돼. 대출금은 70만 원의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나온다. 1번 정답. 자, 22번.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CD 영동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의 차입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로는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 차입자에 비해서 금리 변동 위험이 높은 편, 높으니 포인트. 맞죠? 왜?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전가를 하잖아요. 전가하기 때문에 높아요. 금리 변동 위험이. 자, 연간 이자율이 같은 1년 만기 대출. 자, 연간 이자율이 5%다. 1년에 한 번 이자 받는 거와 1년에 4번 이자 나눠 받는 게 어느 게 유리해요? 금융기관 입장에서. 4번 나눠 받는 게 유리하겠죠. 왜? 금리 변동 위험을 뭐? 차입자에게 전가하니까 당연히 4번 나눠 받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2번 맞는 질문. 변동금리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전가하니까 차입자의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부담은 크게 나타나죠. 자, 3번 맞고 4번 대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얘기인데, 자, 여러분이 실제 받은 융자액과, 자, 여러분 금융기관에 가서 사인을 했어요. 계약을 한 융자 받은 금액이 1억인데 여러분 수수료를 공제해서 통장에 9,9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여러분 갚을 때는 9,900만 원 갚아야 돼요? 1억 갚아야 돼요? 아, 통장에 9,900만 원 들어와도 1억 갚아야지. 계약서에 사인한 금액 요걸 갚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자율은 또 계약상의 이자율, 여러분 계약한 이자율이 5%인데 실제 이자율은 9,900이 아니라 1억 갚다 보니까 실제 이자는 5%보다 더 높아요. 계약성에 약정한 이자율이 5%라 하면은 실제 이자율이 더 높아요.
차이가 있다 없다? 예, 있습니다. 자, 5번. 모든 대출 조건이 같고 단지 금리 변동 여부의 조건만 다른 경우에 CD 영동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리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조론 대출금리보다 항상 높은 편 하면 안 되지.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낮은 편. 대출 요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대출 실행 시점에 초기 이자율을 보면은 누가 변동 금리 대출이 뭐보다 낮다? 고정. 왜냐? 차입자가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변동금리 대출의 초기 이자율이 고정금리보다 낮아요. 일반적으로. 항상 높은 편 하면 안 됩니다. 통상 일반적으로 낮은 편. 23번 문제로 갑니다. 자, MBS의 종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주택저당증권 매수자는 투자자. 자, 투자자가 발행자의 만기전 변제, 만기전 변제는 조기 상환. 조기 상환에 대해 방어하는 것을 콜 방어라고 하고 일정 기간 동안 만기에 이르러서 10년 이 일정 기간 동안만 허용하는 걸 부분적 콜 방어라고 합니다. 자, 이체증권은 매월 단위로 원금 이자를 지불받는 형태를 띠게 되는데 저당집합, 여러분 저당집합 그 모기지 풀인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이죠. 이 집합물에 있는 저당이 전부 원금 상환되면 조기에 끝납니다. 자, 그리고 다계층 저당채권이 나오죠. 3, 4번 지문이 나오는데 3, 4번 지문은 다계층 저당채권이죠. 자, 다계층 저당채권은 이 저당채권의 총 발행액을, 즉 하나의 이 저당집합을 이렇게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눈다. 우리나라에서는 8개의 그룹으로 나누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나누어진 그룹을 뭐라고 한다? 트렌치라고 해요. 그래서 4번에 보면 다계층 저당채권의 트렌치별로 이자율과 채권의 종속시기, 채권의 종속시기 만기 1년, 2년, 3년 이렇게 만기를 뭘로? 다양하게. 또 이자도 뭐죠? 만기가 길어질수록 이자도 뭐죠? 높게. 그래서 다르게 하여, 다르게 밑줄 나누어진 그룹의 순서에 따라 원금 지불을 먼저부터 뭐부터? 1년부터 원금 이자 지불. 요게 끝나면 2년 차의 원금이자 이런 원금 지불이 이렇게 영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발행되는 채권입니다. 4번은 개념이고 3번 다계층 저당 채권은 뭐죠? MP, TB와 구조상 동일해요. 구조상 동일하기 때문에 뭐를? 이 주택 저당 채권, 이 집합물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MBB 성격도 가지고 있고 또 매월 원리금을 받자마자 발행기관은 바로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바로 지불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돼? MPTS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져요. 3번 이체증권과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의 두 가지 성격, 요걸 다 가진 또 뭐죠? 혼합형의 성격을 가진 MBS입니다. 3번도 맞고 4번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은 이체증권보다 수명이 길어요. 왜? MBB는 콜 방어가 가능해요. MBB는 투자자의 콜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명이 길고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낮죠. 왜냐? MBB는 투자자는 뭐다?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자, MBB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의 투자자는 위험은 발행기관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위험 부담이 없어요.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은데 위험 부담이 없으니까 당연히 수익률은 뭐죠? 가장 낮아요.
MBB 투자자는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수익률은 가장 낮다. 투자자는 뭐가 가능하다? 또 차입자가 조기 상환해도 발행기관은 투자자에게 조기 상환을 할 수 없다. 뭐가 가능하기 때문에? 콜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명이 길어요. 콜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5번 정답. 24번. 주택담보대출 시에 저당 상환 방식으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요거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의해서 갚아가는 연금. 여러분 그 모기지로 보세요. 연금, 원리금 지불액은 대출금에 뭐를 곱한다? 기억 저당 상수를 곱하면 돼. 기억 저당 상수. 영모기주로는 어떻게 돼? 자, 24번에 니은에 영모기주로 역모기주론에서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은 뭐를 기준? 연금의 미래가치를 기준하죠. 연금액, 여러분 84세에 얼마를 기준? 역저당 설정 금액이죠. 역저당 설정 금액 또는 기간말 설정액에 여러분 84세에 3억 원을 설정했다. 3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을 때 매 기간 불입을 해야 될 적금에 구해주는 개수 뭐죠? 감채기금 개수. 감채기금 개수를 곱해야 돼요. 그래서 3번 정답. 자, 25번. 자, 부동산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신디케이션은 부동산 취득이나 관리, 매매, 개발 등을 위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확보하는데 투자자는 이자 수익이 아니라 배당 수익입니다. 자, 1번과 4번에 있어서 다수예요. 여러분 소수가 아니라 투자자는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다수예요. 투자자에 있어서의 뭐를? 자금과 개발업자의 개발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 이게 결합이 된 거죠. 결합된 투자자 집단을 부동산 신디케이션이라고 하죠. 이때 투자자들은 투자한 자금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투자 자금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뭐죠? 유한 책임사원. 그렇기 때문에 투자한 자금에 대해서 성과인 뭐를 받는다? 이자가 아니라 배당 수익을 받는 거예요. 배당 수익. 이자 수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 4번부는 파트너십은 합자 형태인데 투자자는 해당 사업에 대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에 대해서 우리 관리 운영에 책임을 지는 건 누구? 개발업자. 투자자는 투자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개발업자는 회사를 조직 경영하면서 관리 운영의 책임을 뭘로? 무한대로 지는 거죠. 관리 운영의 책임을 무한대로 지는 겁니다. 요 두 가지가 결합된 걸 뭐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게 바로 뭐죠? 파트너십. 합자회사. 부동산 신디케이션의 대표적인 형태. 그래서 여러분 투자자가 아니라 해당 사업에 대한 관리 운영에 관한 무한 책임을 갖는 건 누구? 개발업자. 틀린 질문. 2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프로젝트 회사의 부동산을 담보, 부동산 담보가 아니죠. 뭐죠? 프로젝트 회사의 이
미래의 현금 흐름, 수익성을 담보로 합니다. 그래서 3번, 2번 틀린 질문. 3번 부동산 투자 신탁은 니츠입니다. 니츠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확보하여 부동산에 투자하여 실적을 배당하는 형태로서 일종의 부동산 뮤추얼 펀드라고 하죠. 그래서 니츠는 직접 투자가 아니라 뭐죠? 간접 투자다. 그래서 5번에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의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하는 형태가 아니라 니츠는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이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해서 수익을 배당해주는 뭐다?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 상품이다. 니츠는. 그래서 5번 틀린 질문. 개념은 3번. 자, 26번. 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연초에 100만 원씩 복리로 연간 이자를 10%로 예금한다. 자, 2017년 1월 1일, 2018년 1월 1일, 그리고 2018년도 12월 31일에 받게 되는 연금의 미래가치는 얼마냐? 자, 여러분 이때 받을 때는 100만 원 연초에, 자, 연초에 동그라미. 시험 문제는요, 연초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매년 연초에. 왜냐? 이게 시험에 연말과 연초가 답이 달라요. 그럼 연초에 했으니까 2018년 100만 원 예금하면 1년 동안 이자가 붙거든요. 100만 원에 얼마? 1 플러스 0.1에 1년 동안 이자가 붙어. 110만 원. 자, 2017년 초에 100만 원 예금하면 이자가 몇 년? 2년 동안 이자가 붙어요. 얼마? 여기 1.1의 제곱은 1.1이니까 121만 원. 두 개를 더해주면 얼마 나오죠? 231만 원이 적다. 231만 원인데 3번인데 여기 1번 나오신 분은 계산할 때 1번 나온 건 연말로 계산해서 그래요. 문제는 연초라고 했어. 자, 27번 문제 갑니다. 자, 일반적으로 주택 저당 대출에서 대출 금리는 금융기관에서 결정한다. 자, 대출 금리는 대출자가 정하는 수익률로서 명목상의 금리죠. 이 명목상의 이 금리는 시장의 실질 이자율에다가 차입자의 신용에 따르는 차입자의 신용 등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대가, 리스크 프리미엄에다가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 또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1번에 경쟁금융기관의 금리가 대부분 인상됐다. 시장의 실질 이자율이 오르면 대출 금리가 올라요. 자,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시장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았다.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 또 대출 금리도 뭐다? 상승. 차입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차입자가 과거에 부도를 낸 적이 있다. 3, 4번은 요거. 차입자의 신용에 따른 위험에 대한 대가가 높으니까 대출 금리도 상승. 자, 5번 정답. 정부가 주택 저당 대출에 대한 대부 비율 한도를 감소. 여러분 대부 비율 한도를 감소시키면 대출금이 이전보다 많아진다, 적어진다? 대출금이 이전보다 적어져요. 적어진다는 것은 대출 자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거든요. 여러분 자금의 수요 공급에서 결정되는 금리거든요. 자, 주어졌을 때,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주어졌는데 대출 자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잖아요. 수요가 줄어들니까 금리는 뭐다? 하락. 5번은 대출 자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금리는 하락한다. 5번 정답. 자, 28번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